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만에 홀가분하게 이혼하고 싱글로 돌아온 30대 여자입니다. 이혼한 지 아직 1년째라 아직 주변에서는 저 이혼한 걸 모르고 남편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 사람도 종종 있네요. 적응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걸까요? 아직은 이혼했다고 말하는 것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괜히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나아지겠죠. 제가 연애를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1년 좀 넘게 만나다가 30 간 넘어 결혼했고 전 남편은 저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행히 근무하는 기간은 달라서 마주칠 일은 없지만 이혼하고 나서 들리는 소문에 벌써 재혼 상대를 물색하는지 한참 어린 여직원들에게 껄떡대서 소문이 좋지 않더군요. 이혼하고 나서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러게 왜 그런 인간을 만났어라며 나름 위로랍시고 저런 소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혼하는 부부가 몇이나 있을까 싶네요. 결혼할 때 이혼부터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살면서 크고 작은 차이야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맞지 않는 문제 앞에서는 이혼 말고는 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매번 남편에게 맞춰주고 살았지만 결과는 뭐였는 줄 아시나요? 배려와 양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놈의 무시와 시댁의 홀대만 남더군요. 결국 3년 세월 보상받으려고 소송까지 했지만 저에 대한 무시가 몸에 밴 남편놈의 반응은 어디 네가 해볼 테면 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두고 보자. 하는 건방진 태도였습니다. 그 꼴을 보니 더 오기가 발동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혼쭐 내주고 이혼하게 되었네요. 전 남편 편의상 일단 남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남편이었던 그 인간은 장남이었습니다. 그것도 3남매 중에 장남이었고 중간에 시집 안 가고 노처녀로 사는 신우, 사업병 걸려 집에서 돈만 대주길 바라는 캥거루족 막내 도련님까지. 그야말로 온 가족이 민폐 캐릭터였어요. 웃긴 건 겉으로만 볼 때는 사람 좋은 척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댁 식구들이라 결혼 전에는 도련님 너스레 깜빡 속았고 신우이의 친근한 척에도 속았습니다. 나중에는 친근함을 가장한 무례함으로 저를 대했다는 걸 알았어요. 어쨌든 이혼은 부부가 하는 거니 나머지는 전부 거두는 역할을 했다고밖에 못하겠네요. 다 마음에 안 들었던 시가 식구들 중에서 제일 잘못한 놈은 전 남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어떻고요? 결혼하자마자 어머니가 저 불러 앉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요. 제사 가져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도 장남하고 결혼했으면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 우리 집이 제사가 많은 건 결혼 전에 얘기했으니 알 거다. 나는 보다시피 몸도 안 좋고 이제는 며느리 봐서 제사 음식 하는 일에서 해방되고 싶구나. 이번 추석부터는 네가 제사를 도맡아서 해봐라. 진정해서 제사를 지내긴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며느리로 제사를 주관하라니요. 당연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저는 엄마가 음식하는 거 옆에서 거들기만 했지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어요. 억지로 알겠다고 대답했다가 그 집 조상님 욕 보이긴 싫어서 어머님에게 완곡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어머니 밑에서 한두 번은 배우고 가져오는 게 나을 듯 싶어요. 제가 음식을 할 줄도 모르고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너무 갑작스럽네요. 이번 해에는 어머니한테 음식하는 법 좀 배우고 내년부터 하면 안 될까요? 내 조상도 아니니 그냥 제사 모시기 싫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지 못할 일이었는데 저는 당장 결혼할 해부터 제사를 넘기려는 어머니로부터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더군요. 무슨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나도 시집 오자마자 다 했던 거다.
모르는 건 물어물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아무튼 나도 흰말 하나마. 제사는 장남이 너희가 모시도록 해. 자, 여기 1년간 챙길 우리 집안 경조사랑 제사 날짜 목록이다. 음력이니까 해마다 달력에 잘 적어놓고 챙겨야 할 거다. 당혹스러워하는 저를 남편이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어처구니 없게도 결혼했으니 당연히 장남인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더군요. 그래 여보. 어쨌든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어차피 우리 일이잖아. 나중에 힘들게 배우느니 처음부터 해보는 게 나을 거야. 엄마, 그래도 올해는 엄마가 좀 이것저것 음식하는 비법은 전수해 주세요. 저는 이 집안 음식 비법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배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음식을 사서 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오고 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설마 아니? 너 음식 사서 할 생각은 말어라. 그런 식으로 하면 조상님이 노한다. 정 모르겠다 하면 내가 한두 번은 거들어주마. 그렇게 해서 결혼한 첫 해부터 저는 그 집안 제사부터 떠안게 된 겁니다. 뭐 음식 몇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게 말은 쉽죠. 그날 어머니가 제사 지내라는 말을 거의 통보식으로 전달받은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면 그 집 자손인 남편이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제사 넘기는 건 나한테도 미리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은 설마 어머니가 저러실 거 알고 있었던 거야? 나 너무 당황스럽다. 결혼하자마자 제사를 넘기는 분이 어디 있대. 난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이런 경우는 못 봤어. 당신도 그래. 중간에서 어머니 편을 들 게 아니라 내 입장을 생각했어야지. 우리가 언젠가는 가져올 거라고 해도 결혼 첫 해부터 바로 나더러 다 하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건 다 더 나서 경우가 아니지. 우리 엄마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아프셔서 못 하시겠다는데 그럼 엄마 도가니가 아작나는 한이 있어도 그냥 혼자 하시라고 할까? 자식이 결혼했으면 이제는 며느리 덕 좀 보시고 사시는 게 맞아. 어쨌든 모르는 건 어머니가 물어가며 하라시잖아. 더는 말하지 마. 음식 몇 개 제사상 올리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이 아단이야. 뭐가 그리 어렵냐고? 좋아. 그럼 쉬운 일이니까 당신도 그럼 같이 도와주면 되겠네. 나는 당신 어머니 음식 먹어본 적 없지만 당신은 나보다 익숙할 테니 당신이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언제 음식 해봤다고 나한테 하라 그러냐? 음식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지. 당신이 며느리잖아. 여자만 음식하라는 법이라도 있니? 나도 음식 안 해봤어. 당신만 귀하게 큰 줄 알아?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산 거 나도 매한 가지인 거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해? 이럴 거면 내가 내년부터 한다고 할 때 내 편에서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랬더니 남편은 마지못해 이러더라고요. 아마 저랑 제사 문제로 더 이상 입씨름하는 게 싫었던 거겠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당신 일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전 부치고 잡채 만들고 다 할 테니까 오늘 이후로는 군말 없기야. 당신 지금 한 말 꼭 지켜. 나 당신이랑 결혼한 거 이 집 조상 모시려고 결혼한 거 아니니까. 하지만 그해 첫 명절에 남편은 당연하게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남편의 호언장담도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지만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와주지 않은 것보다 더 못된 짓을 한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며느리들이 어떤지는 다들 경험자이니 아실 겁니다. 게다가 시집온 첫 해에 제사를 떠맡았으니 저는 명절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명절 전날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하고 전 부치고 바쁜데도 전날부터 동네 친구들을 만나 새벽까지 술 마시고 놀다가 잠을 자더군요. 술병 났다면서 저한테 시원한 국물 없냐고 하는데 꾹 참고 라면까지 끓여다 바쳤습니다. 당신 나랑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오늘 도와주기로 했잖아. 내일 나 혼자 어떡하라는 거야?
제발 일어나서 나 좀 도와. 명절 전날에 고주망태가 돼서 이러는 사람이 어딨어. 이 사람아, 나 지금 숙취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거 안 보여? 내가 운영이한테 우리 집 와서 당신 도우라고 할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아가씨가 퍽이나 오겠다. 안 그래도 내가 전화했더니 친구랑 영화 약속 있다고 못 온대. 아이, 몰라. 이따가 저녁 때 도와줄게. 나 지금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해. 남편은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저녁 먹을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어떻고요? 모르면 한두 번은 도와주겠다던 어머니는 음식 다 해놓은 저녁에 잠깐 들르시더니만 폭풍 잔소리를 시전하고 가셨습니다. 명절날은 더했어요. 시댁은 가깝지만 친정은 거리가 있는 편이라 식구들 상 다 몰리고 나면 친정으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제사 지내고 식구들 음복하고 치우니 11시가 다 됐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친정 못 가게 하는 분은 아니셨지만 얄미운 건 남편이었습니다. 겨우 시가 식구들이 돌아갔나 했더니만 그때부터 남편은 졸리다면서 방으로 들어가니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0분 간격으로 깨워도 아주 굳건히 자더라고요. 저는 친정에 혼자라도 갈까 했습니다만 혹시 부모님이 남편과 싸우냐고 걱정하실까 봐 혼자 가지도 못하겠더군요. 여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셔. 얼른 일어나. 내가 운전할 테니까 제발 일어나서 차에서 가면서 자라. 아이, 나 시간만 딱 자면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알았어. 그럼 당신이 운전해. 가는 동안 정신 차려볼게. 저는 속이 끓어오르는 걸 참아가며 남편을 겨우겨우 구슬려서 제가 운전까지 해가며 친정에 갔더랬습니다. 전날부터 종일 서서 음식하고 명절 당일 제사상 차리고 치우고 식구들 밥 해먹이고 또 치우느라 저는 쉬지도 못했는데 2시간 거리 친정을 또 운전까지 해서 가야 했습니다. 남편 놈은 피곤하다며 차 안에서 냅다 잠만 자더라고요. 그렇지만 친정에 가서는 힘든 기색이나 남편에 대한 불만을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친정 부모님들이 속상하실 게 뻔하니까요. 처음에 저랬는데 2번째, 3번째라고 달랐겠습니까? 남편은 평소에 친정 부모님 안부 한번 물어보지 않은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자기 집 가자는 말은 하면서 한 번도 처가에 가자는 말은 먼저 한 적이 없어요. 1년 2번 명절은 매번 저런 식이었고 우리 부모님 생신 한 번 먼저 챙겨준 적도 없고요. 제가 뭐라 하면 오히려 알아서 챙기면 되지 않냐며 저를 나무랍니다. 자기도 일하고 돈 버는데 그런 것까지 챙겨야 하냐며 돈 버는 부심을 부려요. 그리 따지면 저도 돈 버는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연봉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결혼할 때도 자가로 시작했어요. 흔히 말하는 반반 결혼이었고요. 결혼 이후 우리 부부는 각자 돈 관리를 하고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같이 돈을 모으고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저보다 돈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공동 생활비를 제외하고 재테크를 위해 같이 모으는 돈은 남편이 관리하기로 했어요. 각자의 부모님은 서로 알아서 챙기기로 했고요. 하지만 저는 칼로 무자르듯 정확하게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 제가 버는 돈에서 용돈을 드릴 때도 종종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닌 제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얼굴도 모르는 남의 조상 음식하고 손님 대접하고 종년 취급 받아야 하는지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 1년은 정신없이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고 며느리 도리하려고 노력했지만 2회째 해도 남편이 달라지지 않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가 우선이 되자고 약속하며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니 남편은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동생만이 우선이며
저와 우리 부모님은 늘 그 다음인 남편의 모습에 많이 싸우게 되더군요.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처음에 남편놈이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결혼을 때려치울 것이지 뭐하러 3년 넘게 같이 살았느냐고 말이죠. 남편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인 건 맞지만 살면서 365일 싸우고 산 건 아니니까요. 공동의 인생 목표도 있었고 시댁 문제만 얽히지 않으면 남편이 영 내놓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맨날 성질내고 사이 안 좋으면 당연히 같이 못 살죠. 평소에는 그냥저냥 살았지만 명절이나 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특별한 날에는 늘 자기 집 식구가 먼저인 모습과 저를 전혀 도와주지 않은 이기적인 면이 저는 가장 불만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첫 해는 정신없이 지내느라 서운한 거 있어도 일일이 따지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부부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같은 문제로 계속 싸우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부부가 그랬습니다. 일방적으로 시댁에 대한 도리를 강요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하면서 우리 부모는 무시하는 것들은 아무리 여러 번 싸워도 개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본인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문제였죠. 그리고 시부모님도 그래요. 조금 철이 없으십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남의 말이었습니다. 저요, 결혼하고 2년 동안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신 때마다 주문 제작 케이크, 용돈, 미역국 해드렸어요. 남편은 어땠냐고요? 우리 부모님 생신 때 용돈은 저더러 주라고 하고 건강식품 식사 대접 끝이고요. 웃긴 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둘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결혼해서 첫 생일은 며느리가 챙기는 거란다. 나도 이제 무뚝뚝한 아들 말고 며느리 독 좀 볼 수 있으려나? 올해 기대해봐도 되는 거니? 이 사람 며느리 부담스럽게 알아서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덕보자는 말까지 하고 그래? 우리가 말 안 해도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구만. 나는 우리 며느리가 제사 거뜬히 지내는 거 보고 알았다. 알아서 잘하고 말고. 두 분이 똑같이 저런 식으로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제 첫 생일 땐 시아버지가 11,000원짜리 딸기 한 팩 사다 줬고 두 번째 생일 땐 고기 사주시겠다고 하더니만 삼겹살집 가서 추가 주문도 못하게 하시고 콜라도 비싸다고 안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시댁이요. 전혀 가난하지 않고요. 여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저런 식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 대단한 거라도 해주신다는 듯 이러더군요. 내가 평생 살면서 집사람 생일을 먼저 챙긴 적이 없는데 며느리 생일을 다 챙겨본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나도 일이 되네. 배우자 생일 챙겨준 적 없다는 게 자랑인가요? 그거 보고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런 모습을 자식들이 다 보고 자라서 남편 놈이 저 모양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 남편이요. 남편 생일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사위 챙겨주신답시고 용돈 100만 원씩 남편 손에 쥐어주신 분들입니다. 남편 그 돈 받아서 한 번도 호주머니 밖으로 쓴 적 없어요. 자기가 받은 돈이라 이거죠. 자기가 받았으면 다음에는 우리 부모님 챙겨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럴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저만 시댁을 챙기는 것 같아서 짜증나고 챙겨주기 싫어서 그의 생신부턴 남편 보고 서로 알아서 하자고 말하고 저도 적당히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생일이 가까이 다가오자 저에게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아버지 생신 한 2주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아시죠? 티슈 뽑으면 돈이 줄줄이 사탕처럼 딸려 나오는 생신 이벤트요. 그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는 이런 게 유행인가 보지? 나도 이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구나.
딸이 있어도 원 철이 없어서 이런 이벤트를 해줄 줄 몰라. 라며 저에게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자식이 셋이나 있으면서 자식들에게 받고 싶다고 안 하고 왜 저에게 그러신 건지. 모든 기브 앤 테이크이니 만약에 남편이 우리 부모님께도 제가 하는 만큼 했다면 저도 기쁜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이 하는 걸 보고 기대가 없었던 저는 바라기만 하는 시부모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딱 한 줄로 답장을 보냈어요. 남편에게 전달할게요. 이렇게 말입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기대를 많이 하시나 보다. 그래, 내가 돈은 준비해 줄 테니까 당신이 좀 만들어봐. 아버지가 저리 바라시는데 해드려야지. 근데 시아버지 생신 직전에 우리 친정부모님 생신이 생각나서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생일이 같은 달에 있어서 당일날도 아니고 우리 스케줄 맞춰 토요일에 식사하는 걸로 끝이었고 용돈 이벤트요?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더러 만들라는 말에 싫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챙겨드려. 나도 그런 이벤트 우리 부모님 해드린 적 없어서 어찌 만드는지 몰라. 그리고 당신도 우리 부모님은 알아서 챙기라며?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부모님이니까 해주고 싶으면 당신이 해. 도련님도 있고 아가씨도 있는데 형제들끼리 알아서 할 일을 왜 나한테 야단들인지 모르겠네. 아버지, 어머니, 도련님, 아가씨 전부 돌아가면서 나한테 바라는 것만 얘기하는데 이제부터는 당신한테 말하라고 할 거야.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만 또 가부장적인 사고가 발동이 되었는지 일장연설을 하더군요. 자기 엄마가 시집와서 어찌 살았는지를 말하며 요즘 며느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둥, 특히나 나 같은 경우는 정말 편하게 며느리 노릇 한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남편 말 귓등으로 흘려들으면서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알아서 하라고요. 웃긴 건 생일날 전까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길래 저는 도련님이나 아가씨가 준비했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고 싶다는 말씀도 생신 며칠 전에 말했지만 첫 해에 충분히 해드렸고 주말에 일이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리며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마 거기서부터 시부모님들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였는데 기대하던 용돈 이벤트는 없었어요. 자식들이 그리 많은데도 아무도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식사 마칠 때까지 잔뜩 기대하는 눈치셨지만 끝내 아무것도 없자 두 분 다 삐지신 듯 보였어요. 남편이랑 다른 자식들이 용돈 봉투를 드렸습니다만 그다지 표정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막대먹은 못된 며느리인가요? 결혼 2년 지나오면서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며느리라고 당연하게 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저는 내 속 뒤집어져가며 시댁에 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착한 며느리병에서 벗어났고 시어머니가 결혼하자마자 떠넘긴 제사도 도로 토스할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시아버지가 그토록 기대하시던 60세 생신을 미적지근하게 보내고 나서 남편은 마음에 많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저 들으라는 듯이 이러더군요. 우리 아버지 많이 서운하신 것 같더라? 어쩔 수 없지. 당신도 참.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끝까지 준비 안 했더라? 내가 당신더러 하라고 했잖아. 왜 내 탓을 해? 당신 부모 서운한 건 며느리 탓이 아니고 자식들 탓이지. 알았어. 내년 환갑 때는 우리 아버지 올해처럼 서운하시지 않게 신경 제대로 써드려야겠네. 저리 말하는데 얼마나 남편이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년의 결혼 생활을 더하는 동안 남편이 나아졌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제가 우리 부모도 챙기라고 잔소리를 해도 달라지는 거 없었어요. 사람이 기본적인 도리와 경우라는 건 가정교육으로 습득해야 하는지라
아무리 제가 가르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고대하던 시아버지 환갑이 다가올 무렵에는 온 가족이 세트로 꼴값을 떨기도 했습니다. 도련님과 시누이는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질 않나. 그 와중에 시누이는 자기는 돈이 없으니 여행 비용을 대달라더군요. 지들이 아무리 하자 해도 제가 안 하면 그만인 일이라 다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예전처럼 또 저에게 문자며 전화를 해서 본인 환갑은 절대 서운하게 보낼 수 없다고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가. 글쎄 오늘 환갑 지난 내 친구놈들은 다들 시끌벅적하게 보냈더구나. 작년에야 소박하게 보냈다지만 올해는 나도 자식들 키운 보람 한번 제대로 느껴보고 싶구나. 나 신경 안 써도 니들이 알아서 준비할 거지? 나는 그래도 다 큰 놈들이 셋에 다 며느리까지 있으니 아주 기대가 커. 대놓고 본인 동갑내기 친구들보다 더 크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현금도 좋고 잔치도 좋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시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 말에 정 떨어져서 그냥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내 생일 때 딸기 한 팩 사주셨으니 나는 2개를 사드리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죠. 시어머니랑 아들, 딸, 자식들이 챙길 걸 왜 저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고 원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막말로 오는 게 있어야 저도 가는 게 있는데 며느리 생일 딸기 한 팩이라니요. 그냥 그건 동네 마트 장 보다가 사다 주신 거잖아요. 그런 선물은 선물이랍시고 받고 싶지도 않고 제가 그런 대접을 받고 나니 제 시간과 돈을 들여 그 집 식구들에게 뭔가를 정성 들여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는 며느리 보면 뻔뻔해지는 게 패시브랍니까? 왜 주는 거 없이 받으려고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막말로 시부모님이 저 키워주신 거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 환갑을 바라시는지 참. 그래도 저는 며느리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용돈은 드릴 요량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액수를 상의했더니 우리 부부 벌이가 적지도 않은데 100만 원 돈 정도는 준비해서 드리라기에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저에게 이런저런 문자를 보내곤 하셨는데 꼭 아들이 아니라 저에게만 보내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문자를 보내면 그대로 캡처해서 남편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번에는 아버지 서운치 않으실 거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서운치 않게 준비했으니까. 아마 아버지도 만족하실걸? 그래? 알았어. 나는 정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렇다니까. 대신 내가 뭘 하든 당신 불만은 갖지 말기다. 내 돈으로 내 부모님 해드리는 거니까. 알았지?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한다면 누가 뭐래. 그런데요. 남편이 설레발을 치면서 저에게 불만을 갖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 놈이 왜 그리 큰 소리를 쳤는지 아버지 환갑 가족 모임하는 날 이유를 알았습니다. 환갑은 며느리가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시누이와 시모가 합동으로 말했지만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차려주시고 싶으면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버지 차려드리세요. 저는 작년에 어머니 생신도 집에서 해드렸고 재작년에도 결혼 첫 해라고 해드렸잖아요. 재산이 뭐니 하는 것도 힘든데 저 더 이상은 못해요, 어머니. 제가 초반에 착하던 모습과 달라져서는 할 말을 하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오히려 그 전보다 저에게 함부로 못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가족 모임을 식당에서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저더러 식구들이랑 먼저 가 있으라고 하대요. 그래서 식당에 모여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내내 어쩐지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들떠 보이더군요.
그런데 아버지는 영 기분이 별로신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환갑 노래를 불렀는데 자식들이 준비한 게 별로 없어 보였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이러더군요. 아버지, 진짜 선물은 밖에 있으니까 일단 계산할 테니 나가 계세요. 에? 그게 무슨 소리냐? 선물이 밖에 있다니. 그럼 네가 가지고 들어오면 될 일 아니냐? 도저히 못 가지고 들어올 선물이니 그렇죠. 일단 나가서 보시자고요. 온 가족이 식당 주차장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한바구음을 쥐더니만 아버지에게 리본으로 묶은 뭔가를 건네더군요. 아버지, 자요. 눌러보시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건넨 물건을 받아든 아버지 역시 한바구음을 쥐어 보였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래 그렇게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처음 봤네요. 남편은 아버지에게 차키를 건넨 거였어요. 아버지는 키를 눌러보고 남편이 주차해 놓은 차를 보더니만 한달음에 달려가 차를 구경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신우와 도련님도 다들 눈이 동그래져서는 신났더군요. 국산 브랜드 고급 세단에 5천만 원이 넘는 차였어요. 저 빼고 다른 식구들은 다들 좋아하더군요. 솔직히 저 역시 환갑 선물로 남편이 차를 사올 줄은 몰랐습니다. 분명 할부를 샀을 텐데 어찌 감당하려고 저러나 싶었죠. 물론 자기 돈으로 산다고 했으니 저랑은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자식 키워놓은 거 보상도 받아보는구나.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제일로 대단한 선물이구만. 친구놈들한테 실컷 자랑해야겠어. 아버지, 이 정도는 아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주변에 자랑 많이 하세요. 내년 생신 때도 좋은 거 해드릴게요.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어쨌든 남편이 자기 아버지에게 사드리고 싶었다는데 굳이 딴지를 걸 필요는 없었죠. 그래도 큰돈이 들어가는 선물인 만큼 자금은 어찌 조달했는지 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서 차 살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그동안 우리가 모은 돈으로 샀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같이 모은 돈으로 아버지 차를 사드려? 그럴 거면 나랑도 상의를 했어야지. 당신 돈으로 한다길래 할부로 하는 줄 알고 아무 말 안 한 건데 뭐? 당신 함부로 돈 쓰라고 돈 관리 맡긴 거 아니야? 사람이 왜 이렇게 경험 없는 짓을 해? 우리 각자 돈 관리하기로 한 거고 공동재산 같이 모으자고 한 건 당신이었어. 근데 그 돈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써? 그것도 아버지 차 사드리는 걸로? 이거 엄밀히 따지면 횡령이나 매한가지야. 아, 여보. 횡령이라니. 말 좀 가려서 하자. 어? 부부 사이에 살벌하게 뭘 그리 따져. 내가 당신보다 돈 더 벌잖아. 모은 돈을 다 탕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돈 쓴 건 차차 메꿀 때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부부라고 말도 없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누구인들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2달 후 돌아오는 아빠 생신이 떠올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효도 좀 하자. 우리 아빠도 올해 환갑인 거 알지? 마침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아빠 생신도 돌아오니까 똑같은 차로 우리 아빠도 사드리지 뭐. 우리 같이 모은 돈에서 사드리자. 그럼 나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게. 저는 남편에게 우리 아빠 환갑 때도 똑같은 차를 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은 얼굴을 찡그리기까지 하며 이러더군요. 여보, 올해 차를 2대나 사면서 우리가 모은 돈을 쓰자는 거야? 그건 너무 과하지. 내가 우리 아버지 사드렸다고 홧김에 그러는 것 같은데 당신도 무리라는 건 잘 알 거야. 내가 당신 돈 쓴 거 갚아줄 테니까 장인어른 환갑은 다른 거 해드리고 넘어가자. 용돈이나 한 50만 원 드리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드려도 나 아무 말 안 할게. 웃기지 마. 당신 아버지는 5천만 원짜리 차 사드리고 우리 아빠는 뭐? 50? 당신 정말 웃긴다. 이럴 거면 우리 돈 관리고 뭐고 당신 하지 마. 나 이번 달 월급부터는 당신 안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쩔 거야? 우리 아빠 차 사드릴 거야 말 거야? 아이고 참. 내가 약속할게. 장인어른 칠순 때는 내가 꼭 차 사드릴게.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 제발. 저는 남편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이 인간은 아마 앞으로도 나나 우리 가족은 뒷전이겠구나 확신했죠. 거기다 같이 모은 돈임에도 제 허락 없이 손대고 자기 식구에게 퍼주다니요. 우리 아빠 칠순이면 10년 후인데 그때 사준다고? 그냥 사주기 싫다고 그러지 왜? 암튼 나는 이번 일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가. 당신 아버지 차에 내 돈 들어간 거 몇 달래로 돌려줘. 내 말 우습게 듣지 마. 당신 이거 이혼 사유야. 한 번만 더 이러면 당신이 경제권 가지고 있는 거 다 박탈해버릴 줄 알아. 알았어. 아무튼 지금은 장인어른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차 사드리는 건 무리야. 저는 우리 친정오빠 환갑 때 이미 엄마 아빠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었고 남편에게는 반응으로 보려고 해본 말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칠순 때 사드린다는 말을 듣고는 참 어이가 없더군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돈 들어가는 선물하기 싫다는 걸 뭘 그리 어렵게 하는지 말입니다. 그때 이 인간과 이혼하겠다고 처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시나요? 우리 아빠 환갑 다가오니까 남편 놈이 제 눈치를 보면서 환갑 때 무슨 계획 있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두 분 여행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만 아주 안도의 한숨을 대놓고 쉬더군요. 그 당시 제가 남편과 이혼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 놈이 차 안 사줘도 된다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 챙기라는 소리도 하기 싫었습니다. 어찌하나 보자 놔뒀더니만 진짜로 전화 한 통 안 하길래 역시나 너라는 인간은 구제불능이구나 싶었죠. 주위에 이혼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솔직히 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였냐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정아빠 환갑이 지나고 나서 저는 남편과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가 이혼 마음 먹고 나서 남편과 저 사이에 다툴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혼을 좀 더 빨리 추진하게 된 사건이 연말에 기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놈의 부모님 생신은 우리 집 시댁 합쳐 1년에 4번이니 참 많기도 하죠. 시어머니 생신은 연말이라 보통 크리스마스 즈음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 시댁에 안 갈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혼하겠다고 말할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이 미친 남편놈이 또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 지난번에 당신이 그랬지? 의논도 없이 우리 돈으로 우리 아버지 차 사드렸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번엔 당신한테 미리 말하는 거다. 우리 엄마 생신 겸 연말 선물로 경차 하나 마트용으로 사드릴까 하는데 괜찮지? 경차는 얼마 안 하잖아. 취등록세도 없고. 아버지가 글쎄 엄마 운전 미숙하다고 차를 운전도 못하게 하신다고 불만이 많으시더라. 그래서 내가 경차 하나 사드리겠다고 했어. 어때 여보? 이번엔 당신하고 의논했으니까 허락하는 거다? 참 뻔뻔하게도 본인 부모 챙길 줄만 아는 인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차 사드리겠다고? 그래, 사드려. 당신이 사드리고 싶으면 사드리는 거지 나한테 왜 물어? 나는 이제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 우리 이혼하자. 너란 인간은 도저히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사람인 것 같아. 이혼하고 실컷 네 부모님 챙기고 살아. 알겠냐? 이혼? 당신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우리가 이혼하면 잃는 게 더 많은 거 몰라? 우리 집은 지금 팔면 손해야. 주식에 넣어둔 돈은 어쩌고. 지금 팔면 손해야. 당신이랑 나랑은 엮인 게 많아서 이혼도 못해.
뭘 알고나 얘기해. 다 정리할 거니까 팔고 통장 내놔. 내가 3년 넘게 당신이랑 살면서 붙인 돈 전부 계산할 거고 재산 분할 한 푼도 빠짐없이 할 거야. 나 허튼 소리 하는 사람 아니야. 그건 당신이 더 잘할 텐데? 저는 이미 마음먹은 대로 이혼하자고 했고 깔끔히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도 나누자고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랑 이혼하는 것보다 그동안 모은 돈을 나누는 일이 더 싫었을 겁니다. 계속 돈 얘기를 하며 고집을 부리더군요. 이 집에서는 당신이 나가는 게 맞겠어. 계산해보니까 내가 돈을 조금 더 냈더라? 대출이자도 내가 낸 게 더 많던데? 그동안 당신네 집에 내가 들인 돈, 당신한테 붙인 돈 전부 계산해서 소송할 거야. 그 꼴 보기 싫으면 내가 계산한 대로 돌려줘.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싶으면 어디 한번 버텨보던가. 난 죽어도 이혼 못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이냐? 내가 바람을 피웠어? 널 때리기로 했어. 부당한 대우.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잖아. 어디 잘못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려보자. 당장 짐 싸서 나가. 남편은 당연히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한 집에서 살며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는 노릇이라 제가 집을 나와 친정으로 나왔습니다. 집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내놓은 상태였고 저는 남편이 협의를 안 해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걸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바람이나 폭력 같은 큰 잘못이 아니면 이혼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에는 저처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나 남편의 부당한 대우도 충분히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편은 자기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참에 버릇을 한번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도 버림은 안 받을 테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사정사정하고 이혼 못하겠다 징징거리더니 남편 놈은 제가 재산분할 소송을 하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는 돈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정확히 그 인간의 재산을 파악해봤어요. 그런데 글쎄 이 미친놈이 주식에 내 돈을 참 많이도 넣었다가 까먹고 난리를 쳐놨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모르는 대출도 있어서 이 인간에게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남편놈이 사준 아버지 차에 저의 돈이 들어갔다는 걸 입증한 후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도 가압류를 걸었어요. 그러자 똥줄이 탔는지 어찌 돈을 마련해서 저에게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은 이혼도 받아들이더라고요. 저한테 마지막으로 아주 지독하고 재수없다는 말을 남기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더 잘 사나 두고 보자. 당신은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잘 퍼주면서 어디 평생 같이 살아봐. 어느 여자가 당신한테 또 시집 오겠다고 하겠어? 정신 차려 이 인간아. 당신이랑 3년 넘게 살아준 내가 보살인 거 나중에 깨달을 날이 올 거다. 저는 남편과 3년이 조금 넘는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정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으나 이혼 소송 중 당연히 난리는 났어요. 그건 이혼하는 부부가 당연히 겪어야 하는 수순인 거죠. 어쨌든 저는 남편에게 다는 아니지만 제가 같이 모았던 돈을 되돌려받고 아버지 차에 가압류도 풀어줬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4천만 원이 조금 넘었고 집을 팔아 나눈 돈은 제가 1억 8천이었어요. 거기다 위자료까지 2억 2천 받고 헤어졌으니 금융치료로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처는 회복한 셈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전 남편의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저랑 이혼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여자 인생을 망치려고 하나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저는 정말 큰 실수가 결혼이었습니다. 그래도 살 날이 길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하고 애가 없을 때 헤어진 걸 조상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혼이 큰 흠도 아니고요. 결혼 초 저를 아끼지 않고 우리 가족을 아끼지 않았던 남편과 시댁에게 더 세게 나가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네요. 그놈의 재산은 지내란다고 왜 덥석 제가 했는지 지금도 가끔 자다가 그 생각만 하면 이불킥을 합니다. 그 집안 귀신들에게 밥상 차려준 게 억울해서요. 아무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처럼 잠시라도 착한 며느리병에 걸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오더라고요. 서로 부모님 안 챙긴다고 이혼하는 사람 저 말고도 꽤 많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